국민연금 작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8.3% 나왔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근에 제가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한번 분석 한번 해봤어요. 연령별로. 근데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봤더니 교수님도 반도체는 좀 어떻게? 저 최근에 삼성전자 강의를 좀 몇 번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1층에 들어갔더니 이 등불을 절반 껐어요. 비용 절약한다는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낮에? 예, 낮에. 뭐 가가 추세가 미래에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10년 단위로 한번 분석해 버렸어요. 네. 80년에서 8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우리 코스피가 S&P 500 2배 더 올랐습니다. 80년에서 89년. 아, 80년대 아까 그 우리 10배 올랐을 때. 네, 네. 아. 그때 코스피 월 평균 수익률이 2%가 넘습니다. 월 평균이요. 아, 월 평균이요? 예. 근데 이제 90년대에서는 미국에서 엄청난 거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나스닥 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1990년에서 99년까지는 완전 미국장이었네요. 미국장이었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또 중국장. 예. 우리 중국한테 수출 많이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예. 근데 2010년부터 19년까지는 미국이 제일 좋았죠. 아, 그렇네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가 2000년 초에 나스닥이 5100을 찍었다가 다시 5100 된 게 2014년인가 1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돈 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2000년에서 2009년까지요.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거든요. 아. 미국 주가 10년 동안 조금씩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네.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지난 20년 보니까 시가총액 10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회사만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니까 2000년 IT가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까지는 꼭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좋았었죠.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 21년 11월 거의 재작년 마지막 오버슈팅 나오면서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시장 참여한 거 젊은 분들은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예. 제가 네. 재작년에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될 때 그 비싸면 항상은 다시 되돌아오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명목 GDP로 작년 말 기준 아까 우리 코스피가 한 24%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미국도 같은 방법으로 추정해 보면요. 네.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에 한 13% 미국은 아직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22년 말인데도요? 예, 인데도. 예, 그리고 올해 S&P 500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 한 3,530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직도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가대평가에 있다는 거죠. 10% 이상 과대평가네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자금이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으로 올리게 또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몇 달 가지고 앞으로 추세를 보기 힘든데요. 그 몇 달 자금 흐름이 앞으로 10년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미국도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시아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 큰 그 연금 같은 데는 그 MSCI 비중 그거 따르더라고요. 아, MSCI 국가 비중. 국가 비중. 미국 비중이 거의 60% 가깝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 아마 시가총액도 미국이 60% 접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요. 뭐 가서 강의도 한번 해봤었습니다만 그런 가계 통계 이야기하면서 수익률 높이시려면은 미국 비중 앞으로 10년은 줄이시고 좀 아시아 비중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쉽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MSCI 벤치마크의 비중을 벗어나서 투자를 했다가 펀드 매니저가 잘릴 수가 있거든요. 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상하 몇 퍼센트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있을 거 아니냐. 그 범위를 한번 활용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랬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잘립니다. 국민연금 작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8.3%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 이전 10년, 3년 한번 생각해봐라. 그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었었어요. 이건 과도한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국민연금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5.8%. 그죠. 한 6%. 5.8%. 근데 5.8% 의미가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이 5.8% 똑같습니다. 에? 그래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소 명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냈어야 했죠. 와. 아니, 근데 국민연금에 보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대체투자 채권 뭐 다 있는데, 야, 5.8%가 우리나라 희한하게 GDP랑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네요. 예. 작년 이전에는 이제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3 해보니까 2000년부터 작년 평균하니까 딱 두 개가 5.8%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익률 목표치를 5.4%로 낮췄어요. 아, 연평균 5.4로요? 네, 5.4로. 근데 그거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면은 4%도 안 되거든요. 네, 낮죠. 실질은 2%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서 한 3, 4%될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진짜 5% 이상 수익률 내면은 굉장히 운용을 잘한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연기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성장률은 떨어지지만은 세계가 높은 성장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세계는 연평균 한 3.3% 정도 성장하거든요. 세계는요? 네, 평균이. 근데 세계가 3.3%면 사실 5% 수익률 내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연기금의 수익률 1%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학연금이 목표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니까 고갈 시점이 8년이 미뤄지더라고요. 와. 2049년에서 2057년으로. 와, 8년이 늘어난다고요?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1%포인트 올리면요. 뭐 최소한 5년, 8년 고갈 시점이 연장될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한 2% 정도 올라가면 아예 고갈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MSCI 그 부분도 그 전체 우리나라 비중은 글로벌로 따져보면 한 뭐 1.6%인가? 우리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딱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도 딱 그 정도라고. 우리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 GDP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이머징 마켓에서의 비중은 우리가 14%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중국의 비중을 늘리면서 2018년인가 19년도에 우리 시장을 계속 이렇게 좀 억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뭐 물론 연준의 QT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2018년도에 있었지만 그때 2월, 5월, 8월, 11월이 MSCI 리밸런싱 기간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나라 거 줄이고 중국 비중 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한때 32%까지 갔는데 작년에 26%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많이 팔았어요. 30에서 26이니까 많이 팔았다 그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물론 조금 비싸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좀 사신 거는 있지만 요즘 다행인 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옛날에는 아까 뭐 80년대나 90년대나 다 이상하게 막 잡주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좀 우량주 많이 사시고 그렇죠. 교수님도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뭐 사실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애국인이 살 것이다. 애국인이 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 것이다. 어차피 상위 종목 사니까. 그래서 그냥 상위 종목만 사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사실 제가 종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증권에서 옮기면서 그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랩 상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때 하나 가셨어요? 뭐 저는 뭐 이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2007년 계속 어두운 전망을 했거든요. 안 좋다고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랩 상품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고 TV에 광고 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모았었어요.
회사 수수료 수입은 많이 챙겼지만 2008년 와가지고 2007년 말부터 주가 급락했잖아요. 네. 야, 그때 한 고객께서 80억을 맡기신 분이 있거든요. 한 분이 80억이요? 예, 한 80억을 맡기셨는데 이야. 이자 20, 30% 손해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름 보고 들었으니까 네가 물어내라. 정말 힘들었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회사 오래 못 다녔었습니다. 네. 그때 2007년도가 완전히 펀드 열풍 때문에 그때 모든 은행이 수익원 다변화시켜 그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금리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예대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수수료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주식형 펀드가 2008년 8월에요. 144조까지 갔었습니다. 주식형 펀드가 144조였습니까? 예. 와. 그러던 것이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주가 급락하니까 그게 72조까지 딱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96조 원 안팎이에요. 지금도 그때 고점을 한참 못 미치네요. 네. 그때 은행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시장에 엄청난 실망감을 줬죠.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은행의 저축성예금 조그만 돈이라도 거의 다 펀드로 돌려놨거든요. 일단 은행이 펀드 팔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2007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2008년 위기가 오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펀드로 안 들어가다가 이번에 통합개미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뭐 유튜브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때 2007년, 2008년에는 은행들이 돈을 모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해가지고 기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저나 참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99년, 2000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바이코리아가 있었고, 그렇죠? 바이코리아. 그게 아마 첫 번째 펀드 열풍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펀드 또 열풍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 10년도에 랩 열풍이, 자문사 랩 열풍이 있었고. 그때 저도 참여했었죠. 그리고 2015년 전후로 또 이제 모 운용사 해가지고 했었지만 다 결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럴까? 우리 시장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펀드 매니저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반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그 시클리컬이 많잖아요. 미국처럼 그냥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재를 또 만들어내는 뭐 애플만 하더라도 그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뭐 반도체부터 조선 전부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와 좋다고 해서 펀드 성과 보고 들어가면 고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뭐 부동산 시장, 뭐 주시장 왜 거품이 생겼고 발생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분석하면서요. 책 보면은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금융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로버트 실러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이야기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투자 중요한 것도 예를 들어서 97년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우리 그 기업들이 투자를 적게 하면서 저축이 투자보다 높으니까 경상수지가 98년부터 작년까지 1조 달러 이상 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우리 큰 금융회사 연기금이 해외 주식 채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IMF 이후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에 1조 달러를 벌었다고요? 경상수지 흑자가요. 경상수지 흑자가요? 와. 그 돈 가지고 일부는 해외 직접 투자했지만은 더 많은 부분을 해외 증권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해외 주식 사니까 배당이 들어오죠. 그 다음 해외 채권 사니까 이자가 들어와요. 이자가 들어오네요. 그게 1년에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왜 200억 달러 넘게 들어오냐고요? 거의 뭐 25조, 26조가 들어오네요. 작년에 230억 달러 정도 들어왔어요. 와.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이전에 우리가 해외 채권을 외국인이 우리 채권 가지고 있는 건 채권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작년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우리 주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식이 더 많습니다. 역전됐다고요? 역전됐어요 작년에. 독립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금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1년에 우리가 그 뭐 유가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와 이 흑자 규모가 좀 많이 달라지지만 뭐 한 50조에서 100조 좀 덜 못 벌 때는 뭐 2, 30조 이 정도 벌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으로만 좀 전에 230억 달러면 꽤 큰 거다, 그죠? 그렇죠. 그게 이자하고 배당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야. 시세 차익은 놔두고요. 아, 시세 차익은 놔두고 이자와 배당만 가지고. 근데 국민연금이 작년에 뭐 주식 투자에도 손해 많이 봤었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작년 빼고 2021년까지 하니까 해외 주식 투자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좀 넘더라고요. 와, 괜찮네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연평균 10% 이상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금융으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그럼 아시아에서 꼭 국가 ETF를 만약에 산다면 어디가 좀 좋아 보이세요? 저는 뭐 베트남, 베트남. 인도 뭐 근데 작년에 인도는 올랐어요. 아, 작년에 올랐어요? 재작년에 베트남이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 베트남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가 우리 코스닥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주가, 우리 코스피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그 나스닥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33% 빠지고. 근데 올해 오르는 것 보니까 그 작년에 많이 떨어진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닥이 지금 1등이네요.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나스닥 오르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상위권에 있고 베트남도 그래도 괜찮은 거고. 작년에 베트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코스피 수익률 나와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작년에 박살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섹터별로 제일 또 강하게 반도체 지수더라고요. 교수님도 반도체는 좀 어떻게 좋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근데 요새 농담하는데요. 저 최근에 삼성전자 강의를 좀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1층에 들어갔더니 이 등불을 절반 껐어요. 비용 절약한다는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낮에? 낮에. 1층 전기를 꺼놨다고요? 비용 절약한대요. 그러면 1층에 거기 불을 꺼놨으면 다른 데서도 비용 절약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예정된 투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하고 있거든요. 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뭐 기업의 성장사 이런 걸 분석해 보면은 어려웠을 때 자기가 잘한 분야에 더 투자한 기업은 나중에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계속 투자하고요. 요새 뭐 계열사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면은 현금 관련 유동성 자산이 120조가 넘는데 왜 계열사에서 돈을 빌리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20조 빌려가지고. 왜 자기 돈을 하면 되지 왜 빌릴까? 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내부적인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돈 빌려서까지 투자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잘 되겠구나.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수익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형편없는데요. 그러니까 낮다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저희 계좌도 그래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걱정은 안 됩니다. 저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곧 제자리 찾아오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어려운 와중에 뭐 재고가 또 뭐 사상 최대다라고 하는 와중에 경쟁사들은 캐파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미래를 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미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AI. 그렇죠. AI. 챗GPT 같은 거 보태가지고. 전자는 아마 그런 걸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폭발적으로 터질 수요를 보고 지금 어려울 때 투자를 해놔야 그 시장이 열렸을 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 투자자한테는 삼성전자 지금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꽤 많죠. 예, 600만 명이 넘는데 600만 그분들한테 그냥 기다리는 인내? 예, 저는 아니, 저는 제 누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제 누나가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기술 주식을 계속 샀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지만 100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누나가 애들 둘 유학을 삼성전자가 보냈다는 거예요. 와, 삼성전자가 보내준 거다? 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뭐, 배당도 받고, 주로 시세차익이었죠.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예. 요즘도 사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예. 요즘도 사고. 어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박영옥 이야기했지만, 저는 젊은 분들한테 박영옥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다. 네. 돈 없었어요. 제가 알잖아요. 예. 뭐, 그 친구가 입사 동기고 가끔 지금도 만나고 옛날 그 친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성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부터 9.12 테러 이전까지 증권회사 다니다가 9.12 테러 때 사실 고객들 엄청 큰 손실 입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증권회사를 나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모은 거예요. 그 박 회장님 책에도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9.11 테러를 겪고 시장이 또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고객 손실 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예. 회사를 그때 그만두셨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난 지금 주식으로 예. 자산가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 예. 뭐 주가가 올랐을 때 최근에 제가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한번 분석 한번 해봤어요. 네. 연령별로. 근데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봤더니 20, 30대가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용을 예. 많이 쓰군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우선 축적된 금융자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돈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신용 쓸 수밖에 없잖아요. 500만 원으로 뭐 40% 벌어봐야 예. 200만 원이니까 예, 예. 돈을 빌려서 뭐 2천만, 3천만 예, 원으로 신용으로 투자하는군요. 근데 신용이라는 게 장기 투자할 수 없죠. 없죠. 그 신용이자 굉장히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보니까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많이 올라버리면 이익이 많이 내죠. 다행인데. 근데 그 종목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늘 강조하는 건데. 예. 좀 당신들 100세까지 사실 거다. 예. 지금 금리가 높지만 금리 장기적으로 더 떨어진다. 우리 투자할 수밖에 없다. 박영옥 대표를 보면서 오래 투자해라. 그렇게 돈 모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 젊은이들 모임에서 한 젊은이가 저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나무 담을 수가 있습니까? 와. 그래서 저도 농담 한번 했죠. 예.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나무 하나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저는 주식 말고 채권 투자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뭐 국채 같은 거 사놓으면은 그냥 수익률이 오르더라, 금리가 오르더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원금 이자 남지 않습니까? 예. 우선은 원금을 지켜야 된다. 예. 조금이라도 불려야지. 그렇게 불려야지 이제 돈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니까 뭐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실패할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참 오늘 교수님 뵈면서 처음에 또 질문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업계에 사실 롤모델이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 후배들한테는 귀감이 되고 계시거든요. 저는 여의도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 누군가 하면 저는 단연코 교수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야기가. 네. 저는 요새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하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거든요. 야, 교수가 뭐하러 증권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느냐. 근데 사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가지고 고객들한테 큰 손실을 입혔었어요. 네. 그 두 번 손실을 입히면서 그래도 좀 증권시장이 가열됐을 때는 그때 책임을 못 졌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말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하긴 한데 사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교수님 같은 분이 그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 우리가 얘기하지만 또 워런 버핏 옆에는 또 찰리 먼거가 있었고 네. 그죠? 찰리 먼거가 1924년생이고 워런 버핏이 1930년생이시니까 네. 교수님이 사실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30년, 40년 계속 우리 시장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그런 가이드, 우리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항상 어두운 그런 밤에도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 아이고 저는 네, 간곡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닥터 둠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을 모셨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수님은 저희 기관 펀드 매니저들의 스승이셨고요. 오히려 닥터 둠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닥터 호프. 네. 올해 시장을 좀 희망을 가지고 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금융강국이 되는 또 그런 희망의 얘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후배로서 네. 정말 교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건강한 또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